안녕하세요. 사연은 계속된다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을 간 넘긴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면 벌써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가셨고 저녁 무렵이면 허리가 굽은 채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때로는 손에 작은 생채기가 나 있었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늘 웃으셨습니다. 얘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된다. 그 말은 제게는 늘 짐이자 위로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어머니가 제 앞에서 울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린 마음에 내가 빨리 커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지라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댁은 따뜻했고 시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시댁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보니 제 마음 한편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 속에서 늘 떠오르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엄마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희끗희끗해졌고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젊은 날 고생으로 몸은 여기저기 성한 데가 없었지만 늘 제 걱정만 하며 혼자 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니의 얼굴은 제가 알던 평소의 얼굴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묘하게 화사했고 뺨에는 은은한 홍조까지 돌았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제가 웃으며 묻자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얘야, 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정말이에요, 엄마가? 저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무엇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줘. 아, 그래요? 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처음엔 놀람이, 곧이어 안도와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세월 혼자 고생하신 끝에 이제야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전처와는 사별을 했어. 몇 년 전 병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해. 그래서인지 나를 더 소중히 여겨주는 것 같아. 어머니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늘 무표정하고 지친 얼굴이 아닌 설레고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 됐네요. 이제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어머니의 새로운 만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따뜻하고 현명하신 분이셨기에 분명 축복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들으시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지. 좋은 분 만나면 나도 기쁘지. 저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시어머니야. 마음도 넓고 이해심 깊으시지.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직접 저와 어머니 그리고 그 남자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새콤달콤한 잡채, 그리고 손수 무친 나물들. 분위기는 화목하게 흘러갈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네 사람이 마주 앉으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남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거듭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냉랭했습니다. 남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굳은 표정으로 대꾸하거나 때로는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게 느껴지네요. 남자가 정중히 웃으며 말했을 때조차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꾸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얼른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저도 조금 배워야겠네요. 옆자리의 친정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맞장구 치셨습니다. 정말 그러네. 저분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빛은 계속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남자의 얼굴이 아닌 그 너머를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편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남자의 어깨를 툭 치며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괜찮아. 나까지 눈치 볼 거 없어. 이 사람 성격이 워낙 뚝심 있어. 그 말에 남자는 웃었지만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붙잡으셨습니다. 그 힘이 의외로 강해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얘야, 내 어머니.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한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친절하게 굴던 이유가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명에 못 살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사람 좋은 분이에요. 엄마도 행복해 하시고.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가 모르는 걸. 난 볼 수가 있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뼛속까지 스며드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집에 들어올 때 그의 어깨 너머로 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 걸 봤다. 아주 깡마르고 눈이 퀭하고 초췌했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어.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그의 전처의 그림자다.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 말을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장난이나 거짓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한다. 안 그러면 제명에 못 살아. 휴대전화가 울린 건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진동음이 길게 울렸고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전화겠거니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김치가 남았다는 둥, 계란이 세일 중이라는 둥 소소한 이유로 전화를 거시곤 했으니까.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단번에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얘야, 나 지금 병원이야.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과 불안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병원이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지금 어디예요?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머릿속은 하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주소를 알아내고 가방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내달리는 택시 안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쿡쿡 찔렀습니다. 그 남자 그 사람 곁에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너희 어머니 제명에 못 산다. 말도 안 돼. 우연이겠지. 단지 몸이 안 좋아진 거겠지. 아무리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그 말들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머릿속을 찔러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응급실 병상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입에 덮여 있었고 곁에는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방금 진정되셨고 의사도 곧 오신다고 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아파요?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어. 그냥 멀쩡했는데. 그 남자는 겸연쩍은 듯 뒷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같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말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몸을 푹 쓰러뜨리시더니 그대로. 나는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 뒤로 스치는 듯한 어두운 그림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물론 진짜로 무언가 보였던 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귓가처럼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 옆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따라다닌다. 깡마르고 퀭한 눈을 한,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런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다행히 퇴원하셨습니다. 몸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몸은 괜찮을지 몰라도 어머니가 있는 자리는 분명 뭔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실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어머니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께 엄마 이야기 드렸었어요. 엄마가 좋은 분 만나셨다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말을 이어가는 순간 목이 콱 메었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어깨 너머로 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 걸 봤대요. 엄청 마르고 퀭한 눈에 초췌한 모습이래요.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얘야, 나 이제야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그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단단했습니다. 그 어떤 미신도 의심도 뚫을 수 없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한때 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어머니. 이제는 사랑을 위해 자신을 믿고 싶은 어머니. 나는 결국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전화 너머에서 말없이 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 집에 호두나무로 만든 큰 장롱이 있을 거야. 장롱이요? 그래. 그 안에 검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있을 거다. 그걸 태워. 그럼 끊어낼 수 있을 거야. 태우면 엄마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녀는 짧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남은 그림자와 연결된 끈이야. 태워야 한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고 심장은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장롱이 있다면,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면. 며칠 후 어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남자의 집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는 이전과 다름없이 반가운 얼굴로 어머니를 맞이했고 평범한 연인의 하루처럼 보였지만 어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실내에서는 싸늘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늦가을의 바람 때문도 에어컨 때문도 아닌 어딘가 기묘하고 낯선 한기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선 어머니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곧 눈치챘습니다. 집 안의 구조는 아늑했지만 생활의 온기는 없었습니다. 주방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듯한 식기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 책장 위에는 먼지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장식장 위에 놓인 흑백 사진 한 장. 젊고 마른 여인이 앉아있는 정면 사진. 사진 속 그녀는 무표정했지만 그 눈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것은 전처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집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네요. 누가 치우셨어요? 어머니의 물음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거의 손을 못 댔어요. 어쩐지 지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치 무언가를 지우면 그 사람 자체가 사라질까봐
어머니는 그 말에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갑작스레 떠나보낸 이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두나무 장롱. 그 안에 검은 보자기. 태워야 해, 그게 끈이야. 안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 장롱을 보았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그것은 낮은 장롱도 평범한 옷장도 아닌 사람 키보다 더 큰 오래된 호두나무 장롱이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무늬는 울퉁불퉁하고 곡선이 살아있었으며 문짝에는 낡은 황동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장롱 앞에 선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연 순간 코끝을 찌르는 건 오래된 나무 특유의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가지런히 쌓여있는 검은색 벨벳 보자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자기들은 정성껏 접혀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위한 제물처럼 조용하고 무겁게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심스레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그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봉인하듯 날카롭고 뒤틀린 모양 그대로.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그대로 장롱 문을 닫고 뒤돌아섰습니다. 이건 버려주세요. 무서워요. 도저히 이걸 곁에 둘 순 없어요. 그녀의 말에 남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그건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건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버릴게요. 하지만 그의 얼굴 어딘가엔 미세한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날 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안방은 정리가 덜 됐어요. 건너방에서 지내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결혼 전이니 신중하려는 배려겠거니 여겼습니다. 그러나 건너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서늘한 공기, 그리고 묵은 듯한 눅눅함. 벽지의 색은 다른 방보다 조금 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음에도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들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덮개가 씌워져 있었지만 그 틈 사이로 보이는 흠집들과 다른 건반. 그것은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했지만 그날 새벽 어머니는 누군가가 건반 하나하나를 천천히 누르는 듯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딩딩. 그녀는 겁에 질려 일어나 피아노 쪽을 바라봤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아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집의 남자의 누나가 방문했습니다. 현관에서 어머니를 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옳게. 아니구나. 너무 닮았어.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짓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지내세요? 아, 건너방이요. 결혼 전이라 아직.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의 누나는 민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방 쪽을 힐끗 바라보더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긴 전처가 병으로 시름시름. 알타가 죽은 방이에요. 남자의 누나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핸드백을 움켜쥐고 마치 거기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듯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친정어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엔 무언가 있다. 그리고 그 장롱과 그 피아노, 이 방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들. 누군가 억눌린 숨을 몰아쉬는 듯한, 아니면 아주 멀리서 흘러나오는 낮은 콧노래 같은 소리. 들린 게 아닐 거야. 착각일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지만 이 집에 들어온 이래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섬뜩한 기운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남자 곁엔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그날 밤 어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집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확인해야겠다고.
시계를 보니 밤 2시 20분. 조용히 일어나 조명을 켜지도 않은 채 손전등을 들고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수건, 책자, 오래된 필통. 그러나 아무것도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다음은 낡은 옷장. 문을 열자 오래된 여성용 코트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묘하게 곰팡내가 섞인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아래엔 찢어진 여행 가방, 누렇게 변색된 종이박스.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는 잠시 숨을 돌리고 벽 한쪽에 놓이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피아노가 유난히도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건반을 조심스럽게 눌러봤습니다. 딩. 낮고 쓸쓸한 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죽은 듯한 이 방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물체 같았다. 그리고 피아노 앞 의자. 평범한 듯 보였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을 때의 착석감이 유난히 묵직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의자의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끼익 낡은 경첩이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얇게 쌓인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액자엔 검은 천이 덮여 있었고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액자 속엔 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는데 새카만 옷을 입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으며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는데 마치 무덤 속에서 방금 꺼내온 얼굴처럼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볼은 깎아지른 듯 말라 있었으며 눈빛은 보는 이를 쏟아버릴 듯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며칠 전 시어머니가 묘사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까만 옷, 깡마른 몸, 퀭한 눈, 초췌한 얼굴, 그리고 무표정. 마치 나는 아직 이 집에 있다고 말하는 듯한 표정. 손에서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탁! 유리 깨지는 소리에 이어 액자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몰아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허겁지겁 신발을 꿰차고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찬 밤 공기가 폐속을 휘감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땀은 식을 틈 없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어머니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득 2층 창문 너머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루엣은 가늘고 말랐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내달렸습니다. 손엔 핸드폰이, 입에선 눈물과 숨이 섞인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남자에게 연락을 넣어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과는 여기까지예요. 그는 놀라워했지만 어머니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이유도. 그저 그 사진의 얼굴이 밤마다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차분히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차를 끓이고 계셨고 익숙한 국화 향이 방 안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화의 향기조차 제대로 맡을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해 있었습니다. 아직도 손끝이 차가웠고 목소리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랑 엄마 결국 헤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말했잖니. 그 남자는 아내를 말라 죽이는 팔자가 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알 수 없는 안타까움과 오래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처도 그렇게 갔고 너희 어머니도 위험했지.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어 말했습니다.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단다. 기운이란 건 그래. 사람에게 달라붙고 마음을 병들게 하지.
특히 미련과 원망이 남은 자리는 더욱 끈질기게 따라다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님을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까지 강한 건가요? 그 남자에게 붙어 있는 그림자 같은 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야. 말려버리는 거지. 사람 마음을 먼저 말리고 몸을 따라 말리는 거야. 사랑이든 희망이든 기운이든 다 말랐어. 가볍게 부서지게 만들어. 전처도 그렇게 간 거야.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남자를 믿고 계속 함께했다면 지금쯤 정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지만 국화차는 식어 있었고 향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속이 알 수 없는 얼음처럼 싸늘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차분히 집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눈가에는 어쩔 수 없는 피로와 허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며칠 지났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창문을 바라보던 그녀의 시선은 깊고 어딘가 멍하니 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물을 마시려다 문득 거실 창문 너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실루엣, 길고 가느다란 팔, 쏟아질 듯 기울어진 어깨,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눈을 깜빡이는 사이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누군가 있었던 자리. 저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본능처럼. 봤어. 분명히 뭔가 있었어. 그게 상상이었는지 실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그날 어머니가 피아노 의자에서 꺼낸 그 액자 속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깊고 어두운 눈동자. 요즘도 저는 어머니 집에 들를 때마다 어디선가 그림자가 지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누가 창밖에서 지켜보는 듯한 시선. 갑자기 조용해지는 TV 소리. 가끔 울리는 정체불명의 기척. 그것이 환상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기운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머니는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아직도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의 친정어머니를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